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젊음의 기운이 확 느껴집니다. 예, 봄이 느껴집니다. 네. 예, 젊은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번 대선이. 유쾌합니다. 예, 성진승 교수님은 이제 늘 우리 터줏대감인데 교육백과사전 오늘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교육백과사전은 교육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코너인데요. 교육 언론 창과 함께 대한미디어죠. 네. 교육 전문 언론사인데요. 대한미디어인 교육 언론 창과 함께 하는데 성진승 교수님 요즘에 이래저래 이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아니 뭐 올릴 건 없는데 적어도 지금 사실은 전환기잖아요. 네. 전환기에 교육 문제가 잊혀지면 안 되겠다. 너무 정치나 이런 내란 때문에 다들 힘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교육적 내란 영역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상으로 회복시킬 건가에 대해서 많은 발언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예, 꽃처럼. 뭐, 예,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노력, 예, 그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을 앞으로 교육백과사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네. 교육 정상을 위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 젊은 피 두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싱그럽다, 싱그러워. 아, 좋아. 진짜 라이브로만 지켜보다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 임지웅 위원장하고 친구라고요? 네, 제가 나이는 형인데요.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임지웅이 그걸 원했죠. 친구처럼 지내자. 형으로 대접 못한다. 원했다기보다는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림수야, 노림수. 저는 그러자고 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걔 정신 노림수가- 차려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빨리 걔가 군대 갔다 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정신을 좀 차리겠죠? 네, 엊그제도 전화 왔는데 아무튼 임지웅 보고 있나 임지웅. 네, 이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임지웅 처장한테. 네. 그리고 봉건우 우리 대학생위원장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젊은 뭐예요? 불쾌할 것 같아. 제가 어리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전주가 낳은 신동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집안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용빈 서초갑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초갑 대학생위원장 윤용빈입니다. 보시기와는 달리 21살이고요. 예, 전북의 아들이었다가 이제 서초에서 아이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아이돌. 보시기에는 네. 그 초임 선생님 수준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된 친구라서요. 아니, 윤영빈 학생한테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 나이가 그대로 갑니다. 네, 더 늙진 않고. 좋게 생각하고 오래 살겠습니다. 윤석열 씨하고는 뭐 집안 사이입니까, 윤 씨? 제가 학렬로 두 학렬 위입니다. 자, 집안 단속을 손자네, 잘못해서. 손잡벌인데 한마디 해줘, 윤석열한테. 석열아, 무릎 꿇고 사죄하자. 쪽팔린다. 집안 관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아, 네. 가문끼리 참. 아, 거기는 이제 성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호적을 파버려야 돼. 네. 파평윤 씨인가요, 여기가? 예, 파평윤 씨. 파평윤 씨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꼭. 그죠. 이상한 애가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 두 분은 근데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습니까? 예, 원래 알고 있었고 예. 또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 좋은 동생이자 후배이기 때문에 네. 액면가는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처음 보고선 되게 놀랐죠. 형이라고 해서 저는 대학생위원장으로 됐는데 당직자분이신 줄 알고 그랬는데 21살 후배더라고요. 너무 좀 네.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두 분이 또 12월 14일 날 네, 국회에서 네. 탄핵 가결된 날 여의도에서 아니 왜 산타 굉장히 애띄어 우리 저희가 윤용빈. 저 사진을 꼭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박희영 TV에서 자랑을 하니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수염도 좀 달고 그랬어야지. 산타가 뭐 이렇게 매끄매. 수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저기 저가의 산타복이다 보니까 수염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야, 예산 문제로 예산 인해가지고. 문제로 인해서. 야, 그날 진짜 감격스럽죠. 저 네, 잊지 못합니다. 그때. 네. 아, 진짜 20대들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한민국 희망을 좀 봤어요. 그 장면에서. 네. 그 저희가 교수님 그 그 자리에 12월 있었잖아요. 12월 3일 날은 그때 내란 일어날 때는 뭐 했습니까? 둘 다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아, 저는 야, 국회 멋지다. 안에 있었고.
역시. 그 시민들의 어떤 뭐 힘에 의해서 지금 막았다 그러는데 그 시민 중에 한 명이네. 여기는 이제 진짜로 그 본청 안에까지 들어가서 안에? 군인과 싸웠던. 예. 오, 그럼 막 그래가지고. 의자 막 밀고 막 안에서 막았던. 네, 하고 이제 한 번 나왔다가 이제 다시 못 들어가는. 한 번 나왔다 못 들어갔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게 있긴 했는데. 그때 그 뭐죠? 저희 소화기 막 뿌리면서 막 이렇게 막았잖아요. 네네네. 그 경호처 뭐죠? 국회 보좌진들. 경위팀 맞아요. 경위하고 하고 보좌진들이 민주당 같이. 보좌진들 당직자들 거기는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그때는 있었고 예. 무섭지 않았어요? 저 근데 제가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진짜 우리 봉건호 위원장님 병역의 의무를 다 마쳤지만 예. 저는 아직 21살이기 때문에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는데 총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렇죠. 살면서. 야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군인들이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예. 옆에 있는 분들이랑 더 힘내서 막으려고 막 움직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처음 봤을 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요. 봉건호 위원장은 어디 계셨어요? 저는 원래 그날에 저녁을 여의도에서 먹고 예. 동여의도 쪽에 있다가 네. 계엄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이제 국회 앞으로 왔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계엄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별게 없었어요. 제가 정말 일찍 왔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있었는데 점차 사람이 모여들고 이제 정말 경찰이 배치가 되고 국회가 봉쇄가 되고 그리고 정말 그 군인들이 그 와서 우리 용빈이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그 군복이 아닌 다른 더 무섭게 생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치. 특전사. 네, 특전사 군복을 입은 분들이 와서 경찰을 막 지휘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헬기가 내릴 때는 정말 실감이 됐었는데 그러면 정문 쪽에 있었어요? 어디 저는 쪽에? 정문 쪽에서 수방사 버스 앞에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쪽에서 시민들이 막아내는 역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막 들여보낸 과정들 막 봤겠네요. 신랑이 제가 걸고. 의원님들은 5번 들어보냈어요. 오, 그래? 기억 남는 의원이 누구예요? 일단은 저희 지역위원 안규백 의원님을 제가 이제 거의 인수인계를 해서 모시고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럼 진짜 안규백 위원장 일찍 온 거죠? 네. 안규백 의원 그 옆에 빨리 알았다고. 수소충전소 쪽으로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예. 근데 맨 처음에는 어디가 뚫린다 어딘 열어준다 이런 얘기가 막 있어서 국회의원분들이 도착은 다 진짜 일찍 하셨는데 예. 들어가는 데에 문제가 못 있었던 찾았구나. 분들이 있었어요. 감을 못 넘은 분들도 그렇지. 있었고. 수소 충전소 쪽이 네. 낮지 좀. 감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넘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의원님들도 들여보내드리고 이제 계속 근처에서 있다가 그날 마무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서웠냐라고 하면 솔직히 무서운 마음이 안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렇죠.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 좀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게 이만큼 성숙했다라는 생각을 문득 느끼게 됐던 게 저는 이 앞에 있는 군인들과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과거에 피와 땀을 먹고 자랐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죠. 인식적으로도 성숙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까지 쌓여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국회를 막아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간부들이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명령.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용감한 불복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용감한 불복종이라는 게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 같았으면 되게 무서웠을 텐데 우리 정말 각성된 교육받은 수많은 민주 시민들이 설마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따를까 안 따를 거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고 또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뒤에 아군들이 막 생기니까 훨씬 더 큰 자신감을 가졌지 그쵸. 않겠나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사실 보면서 조금 섬뜩했던 건 얼마 전에 그 기자분이 제압당하는 모습들, 네. 사다리 네. 뺏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면서 물론 민주주의가 성숙했고 많은 군인들이 정말 그냥 앞 침투했던 그 군인들이 시민들을 많이 공격하지 않은 건 맞지만 정말 자칫했다면 너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섬뜩함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이 어떻게 뽑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는 이거 일인지. 직선이야, 직선. 간선이 네. 아니에요. 몇 명이 투표하는 거죠, 이거? 저희 총 20대의 유권자 수라고 볼 수 20대 당원들 20대 당원들. 20대 당원들 중에 대학생이신 분들이 투표를 하는데요. 만 예. 29세 이하. 몇만 명 총 되는 거 아니야? 당원들은 한 19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고 근데 몇 명이 뛰었어, 이번에 후보? 후보는 셋이었습니다. 네, 선거 인단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작아지긴 하는데 예. 뭐 대의원 투표도 있고 그다음에 총 투표수는 그거보다 훨씬 작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혹은 당에 있는 20대 대학생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도 내고 정책도 내고 메시지도 던져보고 그러니까 이랬던 경험들이 굉장히 컸고 또 거기서 많은
동의를 얻어주시고 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당선이 됐고 옆에 용빈이도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생위원장이 과거에 대단해. 우리 저 누구죠? 전용기 의원이 대학생위원장 출신이고 그 예. 뒤에 저 양소영 그 새로운 미래당을 갖고 제가 바로 다음이 접니다. 그때 저 혁신회의 우리 혁신위원이어서 토론도 해봤는데 참 그때 실망을 많이 했어요. 대학생위원장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결국 탈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대학생위원장인 우리 또 봉건우 위원장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아유 감사합니다. 듬직하다. 예. 듬직해. 네, 좀 너무 더 좋다. 좀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부족한 점을 많이 선거로 되는 채우려고. 사람만 보면 부러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톨릭 대학 교수 협의회 회장으로 제가 추대를 받아가지고 예. 추대하지 마라. 예. 선거하자. 예. 그래가지고 선거했어요? 선거해가지고 97%. 와. 작년 일입니다만은. 그러면 그 3% 받은 분은 어떤 교수님이야? 아니 이제 보통 그런 삼프를 찾아내기 마련인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너무 100%다 동의하면은 완전 들러있는 거 아니에요? 저 공산주의 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짠 건 없어요. 짠건 없는데. 이번에 참 그게 97%가 나오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엊그제 정해졌잖아요. 네. 어제. 네. 근데 경선을 거기서 당원들 96.4인가 5인가 나오고 똑같이 또 중앙위원들도 96.45 정도 나왔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 중앙위원들은 대개 이제 현역 의원들의 지역 원외위원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일반 당원들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그만큼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굉장히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까지는 뭐 원내 뭐 의원 중심의 정당이라던가 아니면은 몇몇 리더들을 중심으로 당원들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동원되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주체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당원들과 소위 말하는 리더들, 지도자들, 의원급 분들의 의견이 대단히 다르지 않았던 결과를 다 나왔다라는 부분이 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대선 경선이잖아요. 이게 우리 보니까 당인데. 임지훈 긴장해야겠다. 지훈아 긴장해야 돼. 우리 당에서 가장 중대사를 네. 논하는 그 투표에서조차 의원들 혹은 중앙위원들과 아니면 당원들의 생각하는 격차가 비슷했다라는 부분은 그 기간 동안 당원 주권주의 정당으로서 많이 발전해 왔다는 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용빈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진짜 한 당원의 입장에서 보고 제가 그거 당원 특별당규 정할 때 그 토론회도 가서 듣고 했었는데 되게 어느 쪽에서는 막 누구한테만 유리한 경선 아니냐. 그런데 저는 당연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 뽑는데 민주당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뭐 중앙위원들이나 일반 당원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 제가 목소리 좀 세게 냈거든요. 예.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작년에 이 민주당 그 당원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예. 그 민주당의 그 당원들이 갖고 있는 그 당에 대한 애당심, 네, 네. 소속감, 네. 이게 뭐 거의 활화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량과 그 열망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지금 만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N분의 1로 가면은 내가 당원이 할 이유가 뭐 있냐. 당원이 주인인데라는 생각에 50% 주는 거는 정당하다고 저는 봐요. 교수님 최근에 뭐 성장과 통합 뭐 맡았죠? 뭐 성장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일인가가 발대 시간입니다. 내일 발대식입니다. 그러니까 6일이 11시. 갔는데 예. 성장과 통합에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뭐 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그게 교육 분과의 뭐 한 영역을 맡아서 예.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갈 건가 또는 지난 3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어떤 그 내란과 같은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건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들과 토론회 같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성진수 교수님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제 교육감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고배를 마시긴 했습니다만 교사 잠깐 했거든. 대부분 다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근데 초중고 일선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거기 현장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닥쳐 있고 어떤 문제들이 현장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부모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굉장히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생각이 가져서 그럴 때는 좀 멋져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론과 실천이 겸비돼야 되는 게 교육학이니까 학교 현장이
그냥 이론에 실천하는 뭐 실험장이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이론을 담당하는 이런 학교 대학에서는 그 현장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학이 보수화되고 현장과 괴리됐다는 비판을 하는 이유가 대학에 있는 선생들이 학교 현장과 교류하는 그 끈이 끊어져 있거든요. 네.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경기도 교사들과 뭐 교육 현장 그다음에 제가 또 율곡 연수원장도 해놓으니까 또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 졸업해서 경기도 교사로 많이 가고 네네. 그 네트워크들이 계속 저를 활성화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선과 연관된 교육 이야기들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이제 내란과 파면 과정에서 윤석열이 2030 특히 20대 대학생들을 굉장히 의식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하면 뭐 정광훈 일당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만 좀 생각했다. 갑자기 빛의 혁명으로 우리 20대 여성들이 전면에 부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젊은 세가 내가 다 윤석열 파면과 탄핵 찬성 쪽으로 다 몰려가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심을 끌었던 건 윤석열 파면 집을 떠난 날 관제에서 나오는 날 과잠 입고 막 그 대학생들 몇십 명이 몰려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누구 작품이지 물론 저게 자발적인 것도 있겠죠. 누군가 저거를 기획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뭐 알려진 사실들 보면 대통령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자유대학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게 정광훈의 자유마을 뭐 이렇게 한참 있었으니까 거기와 관련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두 분은 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먼저 이제 윤석열 할아버지 뻘 되는 용민 씨가 한마디 해줘.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실체가. 저도 되게 근데 진짜 말씀에 동의하는 게 윤석열 씨가 굉장히 약간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나이 지지층이 높다라는 거에 그걸 깨고 싶었던 것 같고 이번에 그 자유대학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찾아봤거든요. 알고 있으면 했더니 1월 16일에 만들어졌어요.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네, 되게 신생인데 대학생 시국선언, 탄핵 반대 시국선언 같은 거를 학교에서 주도를 하고 현재는 윤 어게인을 또 걔네가 하는 거구나. 윤 어게인을. 윤 어게인을 열심히 외치면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랑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쪽에서 보기 막 욕설 같은 것도 하는데 일부러 막 그 오디오를 깨가지고 자동으로 그 처리가 안 되게 볼 수 있게 막 그런 쇼츠들도 올려놓고 뭐 빨갱이 뭐 그런 엄청 원색적인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탄핵을 찬성하면서 활동했던 대학생들이랑 차이점이 좀 드러나지 않나.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뭐 신남성연대나 막 유사한 것들이 있었잖아. 뭐 팸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조직도 있고 네티즌 커뮤니티도 있고 뭐 오프라인을 활동했던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자유대학이라는 하나의 명칭을 붙여서 브랜드를 붙여서 새롭게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구구들 그쪽에 경도된 친구들하고 뭔가 차별점이랄까 이런 게 뭐 있나요?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분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남성연대는 배인규 대표, 배인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 비추어지는 사람들이 배인규 대표 말고는 없었죠. 많은 이름 모를 이제 온라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인규 대표의 그 혐오적인 발언들이나 갈라치기적인 발언들을 보고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 정도밖에 없었고 커뮤니티는 더더욱 그렇고요. 주체가 없이 그냥 익명으로만 운영되는 커뮤니티고 지금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 20대들이 무슨 뭐 탄핵에 반대한다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실체가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조직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도 이제 프레임을 잡고 있는 게 2030 세대에 대한 탄핵 반대 가스라이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유대학 이분들이 직접 물론 뭐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뭐 한국에서 존중받아야 될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들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력이 주장하는 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서 윤석열이 계속해서 뭐 청년들을 챙기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 2030 청년들이 탄핵 반대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걸 두 개를 놓고 비교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20대 여성들이 주축, 2030 여성이 주축이 된 그 빛의 혁명, 응원봉 혁명 같은 경우는 물론 20대 남성들도 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 얼마만큼 오갔는지나 아니면 휴대폰 통신사 데이터 같은 걸 바탕으로 명확히 몇만 명의 몇 퍼센트가 그 집회 중에 차지했는지가 데이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2030 세대가 탄핵 찬성을 이끌어냈다라는 건 데이터상 맞는데 나오죠. 탄핵 반대에 2030 남성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그 근거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20대 남성이 50여 명 정도가 체포됐더라. 라는 거. 임팩트가 셌지 이게. 그리고 대학가에 몰려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거는 가비가 20-30명밖에 없던데. 20-30명이면 많은 거. 대학생들 한 대여섯 명. 배인규 대표나 이제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 어르신들에게 호의를 받아서 자꾸 막 보이지도 않는데 학교 막 뭐 뜯고 막 자꾸 막 부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탄핵 반대로 몰려오는 청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언론과 결탁해서 노출시킴으로써 이것들을 청년 세대를 가스라이팅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걸 연출을 통해서 자유대학 이 연출을 통해서 앞으로 얘네들이 그 구구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윤석열 측에서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겠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과 점퍼 입고 막 이러면 진짜 대학생 같이 보이고 뭐 대학생일 가능성 높겠지만 대학생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관저에서 나올 때 뭐 하여튼 쇼가 있었잖아요. 그 관저 앞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대통령 측의 요청이다. 5, 6, 70대는 입장 불가하고 주변에 있는 20, 40대가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서 앞으로 나오라.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나오고 있네요. 신혜식이 막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표현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5, 6, 70대가 매우 섭섭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주 지지층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응?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아주 소수가 마치 다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사실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용빈 씨한테는 지금 이제 2학년이라고 하니까요. 대학 2학년. 전공이 뭡니까? 저 정치외교학. 그래? 여러 가지. 공무원위원장은 뭐예요? 석사. 저는 법을 전공했고요. 학사에는 석사는 커뮤니케이션,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공. 성장 가능한 정치권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렇죠. 그런 전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용민 씨는 2학년이면 그 주변에 친구들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맞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 내는 집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근데 먼저 그 비상계엄 이전에는 정치 관련 활동을 하면 그 친구들이 약간은 불편하게 보기도 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이 잘해준 게 모든 그 전국민적인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엄청 높여줬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고 그 대다수의 학생들, 대다수의 친구들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뭐라고 얘기해? 왜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보통 학생들이? 그 친구들이 아는 비상계엄이라 하면 뭐 5.18이나 뭐 전두환 시대 때 썼던 건데 그거를 지금 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대한민국에서 사용을 한다? 그거 자체가를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그 모든 사람들이 봤잖아요.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군인들이 내리는 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 그죠? 사실. 근데 그런 걸 보고 그 친구들도 많이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이번에는 직접 집회 현장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먼저 물어보거나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미쳤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왔다며 친구들끼리. 근데 그러면 하면 우리 북문호 위원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여론조사 하는 입장이니까 아까 이제 용빈 씨 얘기한 대로 여론조사 해보면 요즘에 일상 대화의 80%는 정치 이야기래요. 그만큼 이제 내란이 가져다 준 사람들의 변화 양상이에요. 옛날엔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이제는 대다수가 된 건데 그만큼 이제 나의 문제가 된 거죠. 우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된 건데 맞습니다. 그래도 20대들 여론조사 해보면 여성들이야 되게 이제 그 윤석열 계엄이나 이 탄핵에 대한 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한 70% 가까이 차지하는데 남성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여론조사 해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하면 20대 남성들은 국민의힘 지지가 한 2배 정도 높아요. 네, 보통은. 근데 다수 한 50%는 지정당이 없다고 판단 유고층이 나옵니다. 무당파가. 근데 그 무당파들을 또 분석을 해보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라고 묻잖아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물으면 또 이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고 정권 교체를 원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은 다 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더라고요. 20대 남자들도. 주변 여론 실제로 어떻습니까? 남성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숫자가 남성들의 경우에 예. 많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는 사실 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민주당에 대한 반감, 뭐 진보에 대한 반감, 내지는 뭐 갈라치기로 인해 유발됐던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절대로 탄핵 반대로 이어질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계엄과 내란에 찬성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내용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할 생각이 없고 페미니즘이 싫어요랑은 전혀 별개의 얘기인데 요거를 극우 세력에서 묶어서 그렇지. 다 청년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프레임 싸움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건데 사실 주변에서 계엄과 내란에 대한 비정상을 옹호하거나 하는 사람 거의 없죠. 대놓고는 못하죠. 대놓고는. 네. 근데 확실하게 저는 하나 느낀 건 있는 게 정말 제가 굉장히 가까웠던 이제 친구인데 지금도 가깝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로 계엄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나 뭐 입법 폭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인데도 진짜로 그 얘기를 하고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윤석열이 정말 대한민국을 반으로 절단내놓고 나갔구나. 설득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서 네가 잘못됐어라고 막 하기보다는 정말 그 안타까움을 좀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가까웠던 사람들. 이번 대선 이제 워낙 짧기 때문에 이제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 데리고 설득하는 작업보다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정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계엄 좀 문제 있어서 잘못했지. 근데 이제 투표를 내가 꼭 해야 하나 대선 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설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분들한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적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번에 톡톡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뢰를 높이는 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저희 박시영 TV에 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지금은 위기 상황 아니냐? 그럼 다 동의할까요? 왜냐하면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그다음에 막 그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고 법이 안 지켜지고 막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또 관세부터 시작해서 막 하니까 이게 상당 기간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생활들도 힘들어질 것 같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이건 다 느끼고 있거든. 맞습니다. 그럼 위기다. 동의하냐? 동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최근에 20-30년 동안 가장 큰 위기가 뭐였어? 하면 첫 번째 뽑는 게 해도 IMF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IMF 누가 극복했냐? 김대중. 그건 안단 말이야. 배웠단 말이야. 그 민주당이다. 그렇죠. 딱 얘기해. 두 번째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현을 겪은 게 뭐였냐? 위기가 코로나다. 다 느껴. 그래. 코로나 우리가 극복 잘했지. 그때 대통령 누구야? 문재인이야. 대통령. 민주당이야.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됐었잖아요. 2016년 17년 때. 그때 탄핵을 수습했던 정당이 뭐야? 민주당이죠. 위기에 강하다. 민주당.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연결하면 맞습니다. 그러네. 너 투표해. 쭉 따라오는 거지. 쭉 따라오는 거야.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20대 30대가 투표장에 가는 것까지만 성공시켜도 그럼.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서 무관심으로부터. 결국 내란과 계엄이 떠오르고 이 투표를 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얘기야. 자연스럽게 이제 내란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을 선택할 건데 그 중에 가장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거다. 왜냐하면 그게 여론조사 나와.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20대 남자가 지지하는 사람이 만약에 35% 있다고 칩시다. 이게 35% 정도 나오거든. 여론조사 꼭 조사해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뭐 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35%가 나오는데 정권 교체나 정권 유지냐 물어보면 정권 유지를 바라는 정권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 딱 그 35%만 나와. 맞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15%인데 나머지 한 50%는 지지 정당이 없다 하는데 그 중에 한 40%는 정권 교체를 원해. 맞아.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20대 남자들은
그거는 상당수가 다 정부제를 바라는 쪽이 더 많다는 맞습니다. 얘기야.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니까 이거 훌륭한데 나중에 청년위원장 해도 될 것 같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영화 지역구 어디라고? 동대문? 서울 동대문 갑니다. 안규백 의원님 저 긴장하시고. 큰일 납니다. 조금 전에 그 무관심을 좀 극복해서 투표장으로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도 성공이다 그랬는데 네. 그 영화 명량, 노량, 한산 예, 예. 그 이순신을 그린 영화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사 하나가 기억나는데 되게 두렵잖아요. 적은 숫자로 적을 대응할 때. 그러면서 혼자서 생각합니다.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이거거든요. 저 무관심한 사람들의 그 표를 투표장에 끌고 나와서 표를 행사하도록 그것만 하면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정말로. 어른들도 잘 보시네. 자, 우리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이게 어차피 저 국민의힘도 보수 정치 대표 세력인데 건강하게 좀 성장도 해야 대한민국이 좌우 날개가 균형 있게 날아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 최근의 모습 보면 뭐 아까 있던 구구들 그 집회에 가서 막 의원들이 참석하고 막 부추기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야후당 공동 집회를 했어요. 그렇지. 당 이름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원이 그 참석은 하되 당 이름은 안 걸어요. 그렇지. 그 조직적으로 당을 걸고 참여는 못 하는 거야. 그죠? 그 물었잖아. 권성동한테 물은 거 아니야. 권영세한테. 맞아요.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 공개적 입장을 내는 거냐. 했더니 개별적인 아니다. 그런 개별 거지. 의원 차원에서도 개별 의원 막 30명씩 가 있어. 지도부 2명 같이 갔는데 개별 의원이 하고 막 그 현장에서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거는 개별 의원의 그거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배척을 해놓고는 김상우 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자기 의견 하나 말했다고 제명을 추진하는 게 너무나 비겁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국민의힘 모습에 대해서? 옛날에 뭐 이재명 대표께서 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또 상대방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엄청난 잘못이고 민주당이 무슨 뭐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대단한 문제를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도부 대표자 붙은 두 명밖에 없는 대표 당대표 뭐 비대위원장이지만 원내대표까지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 계속 만나는 거는 뭐 개별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 벼랑 끝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 또한 왜 그렇게 했을까? 안 그랬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적으로 국민의힘한테도 큰 이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강행했을까를 지켜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 또한 위헌정당해상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아, 그렇죠. 맞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똑똑한데. 이게 유튜브를 여러 번. 박시영 TV로 좋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제가 박시영 TV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얘기. 박시영 TV 보면서 집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지웅아, 긴장해야 돼. 이야, 대단하네. 자, 우리 교수님,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야 하는데, 보수 정치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길은 사실은 뭐 자민족 중심주의, 자국 이익 중심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집단은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정말 그 극우도 아니고 뭐 탄핵을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에서 탄핵 반대로 돌아서는 순간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친일로 돌아서는 순간 이 정당은 보수의 길과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친일 매국에. 그럼요. 친일 매국. 이건 보수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그 당을 좀 더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양쪽 날개로 날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날개가 아니라 거의 철갑 같은 걸 달고 있는 것 때문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죽어야 보수가 살아. 맞아요.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두 분을 보면서 나는 참
좀 즐겁고 희망을 가지는데 네. 사실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가 대학 2학년생이 아니 지난 내란부터 집회를 하루 빼고 다 나갔다고요? 하루 네. 빼고 다 나왔다고? 여기가 진짜 거의 지방령이었습니다. 제가 그래? 진짜 학교 저 휴학한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답입니다. 휴학을 했고요. 집회를 나가려고 휴학을 했다. 야. 네. 집회 나가서 전화하면 항상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저기 한남도 그 키세스단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갔고요. 남태령도 네, 남태령도 가고 뭐 이번에 남태령 한 번 더 할 때도 네. 가고 이제 제가 이제 서초로 간 이후로는 네. 이제 저희 지역위원회와 함께 저희 지역위원회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지역위원장 누구예요? 김한나 위원장님 아 김한나 위원장. 많이 도와달라고 좀 얘기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야,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어려운 지역이거든. 서초 갑이 제가 어려워. 알기로 어려워. 서초 을보다도 어려워. 비율이 안 거기 나와요. 알아. 맞아요. 거기 그 저 국회의원이 누구죠? 그 저 구청장 했던 출신 그 조은희라고. 조은희. 잔액 계엄 해제한 표결도 불참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랍시고. 그 명태균 리스트에 있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위원회에 비해서 저희 서초에서도 엄청 똘똘 뭉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은 네. 좋은데 촬영 좀 이게 하다가. 소위에서 정치 사회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하게 됐냐? 나는 왜 이런 정치에 관심을 대학생들부터 가지냐? 이거를 한번 썰파해 달라. 훌륭한 고등학교 저는- 나왔다 그래. 맞아요. 훌륭한 고등학교. 네, 전북 교육이 키워낸 인재거든요. 혁신학교. 아, 그것도 그러고 이제 혁신교육. 제가 저 이제 교육감님이 바뀌고 막 학생 참여위원회 이런 학생 참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수환 교육감 시절이지. 네, 김수환 하고 교육감. 그러고 나서 음. 이제 김승환 교육감이 하던 거를 이 서거석 교육감님을 당선된 다음에 만나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거를 학생의회로 만들자. 해가지고 서거석 교육감님이 그걸 통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요. 해서 그거를 학생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을 하고 실제로 저희 때는 그 8가지인가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다음 연도 예산안에 100% 반영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치의 실효성을 좀 맛본 게 아니라. 저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참여하고 예.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네, 원래 이제 전주에서는 전라도가 아주 좋네. 명비인데 도암구에 저렇게 훌륭한 인재가 저희 있었다. 동암구의 김윤덕 사무총장님께서 네, 사랑합니다. 홍보가 나눠지면 안 돼요. 서초만 홍보해야 돼요.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되게 네. 기억에 남았던 건 네. 그런 활동하면서 제가 작년에는 학생인권 조례 지키려고 시의회 앞에서 노숙농성도 합니다. 서울. 야. 그런데 되게 그랬던 건 그 전년도에 서희초 사건이 있어요. 예, 네, 있었죠. 네, 네. 있었죠. 제가 서희초 사건 때도 매주 토요일 날 선생님들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심장이 또- 대단하네. 심장이 학생의회 활동을 뜨거운- 하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 야, 멋지다. 차기 교육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아, 오늘 유쾌해집니다, 오늘. 늘 그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예를 들면 힘이 딱 시민사회나 진보정당 쪽에서 이제 과거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똑소리 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자기 네. 의견이 맞아요. 있잖아. 근데 민주당의 그 젊은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에 그냥 여기는 대중정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품이 좀 넓잖아요. 예. 그랬는데 오늘 두 분 보니까 똑소리 나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민주당 진짜 희망 희망 있어. 희망 있어. 청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다음 대학생위원장. 여기 아찔아찔한데요. 땀이 나네, 갑자기. 제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립이 아니라 서초를 지키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좋아.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를. 야, 우리 진짜 저도 남태령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네. 키세스단 그때는 없었는데 정말 그분들 보니까 우리가 좀 뭔가를 저분들의 저 간절함에 그래,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뭐랄까 행동해야 되고. 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빚이 있는 같이 그거는 뭐 정공교체뿐만 아니라 좋은 세상을 저희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 책임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예, 정치 예. 잘해야겠구나. 잘하세요 좀. 잘합시다. 자, 이제 우리 용빈 군이 경기도로 곧 이사를 한다. 아 그래요? 여기도 갑자기 이사를 해서. 눈빛이 따뜻해졌어.
성서 화이팅! 경기교육 화이팅! 무엇을 말하는지는 눈빛으로 네. 통합시다. 자, 교수님. 네. 그 정당사에서 진짜 청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 정당이 뭐랄까요, 수권 정당이 되고 국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젊은 세대들이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야 하거든.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력으로 함께 그렇죠.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런 청년의 역할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정당 당원 수의 그 증가는 세계 어디에도 지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00만이 훨씬 넘고 또 그게 이 인구 규모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있고 이게 결국은 한 사회의 미래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세대가 정치 사회가 안 돼 있다? 정치를 굉장히 멀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독일 사례를 얘기를 하지만은 보이텔스바흐라고 하는 협약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논쟁적인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어떤 훈련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자꾸만 이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시험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비판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씨가 우리에게 준 참 그나마 하나의 선물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의식을 깨워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지키는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참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계획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화를 시켜놓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교과서 이상의 의미를 우리한테 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당 정치도 기성세대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적극 참여하는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정당에서 청년위원회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학습하고 교류하는 이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나오시는데 그냥 지금은 내란 종식에 우리가 좀 그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이후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 정당사를 좀 더 청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그 우리 친구들에게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가리지 말고 개혁신당 뭐 가리지 말고 일단은 투표는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전투표가 목금이잖아요. 예. 금토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투표하기가 근데 학생들이야 뭐 수업이 빼곡히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시간적으로 자기가 배려하면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으니까 진짜 20대들이 정말 근데 우리가 조사해 보면 대학생들은 그래도 20대 후반대보다는 투표율이 높긴 해요. 20대 초반이 그만큼 이제 대학 내에서 이렇게 투표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잡히잖아요. 신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홍범도 장군 얘기하면서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해서 40년 이상을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그 추운 만주불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뺏긴 나라를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총을 들 필요도 없고 추위에 떨 필요도 없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국가를 지키고 찾아 나갈 수 있다. 그 숭고한 행동에 왜 참여하지 않느냐. 예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표어도 많이 썼잖아.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썼잖아요. 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특히 그 신입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하니까. 맞아요. 그 친구들 다 투표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대학 들어오자마자 뭐 윤석열 파면되고 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분들 대상으로 아무튼 좀 많은 분들 설득을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자,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김누리 교수께서 우리 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좀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학생들을 파이스트로 키우고 있다. 우리 교육과정이 잘못돼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두 분이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평가하신다면 다음 보기 세 가지를 제시하고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시절 3년간을 돌이켜보면 함께하는 광장이었다. 두 번째는 거래하는 시장이었다. 세 번째는 사활을 건 전장이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두 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민 씨는. 저는 진짜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딱 봐도 이거는 사활을 건 전장이었다가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봉건영 위원장님께서는? 저는 사활을 건 전장이었다 80%. 그리고 함께하는 광장 그래도 20% 정도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과거에 비해서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수박 겉핥기 시기에 맞아요. 무언가였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사활을 건 전장일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를 학교나 사회에서 조성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달라졌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친구들끼리 그렇게 경쟁의식이 세지는 않았거든. 사실. 네. 그러니까 아니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 경쟁자지만 그렇게까지 의식을 안 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때요? 실제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대학 들어온 아이들 보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대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협업하고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수업을 마쳐요. 강의를 마칠 때 마지막에 수업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동으로 나눌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라면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그거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마치는 순간 주르륵 앞으로 와요. 개개인이 자기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보다는 1대1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마스크 쓰고 그냥 공부만 하고 시험 치고 대학 들어왔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또는 선생님하고 뭐 토론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까? 코로나도 있겠다. 그런 것들도 좀 그 경쟁의 그 후유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빈 씨가 이제 최근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보통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잘 모르면 그 학생한테 막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까? 그러는 친구들도 있긴 하죠. 근데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는 않죠. 예, 분위기가. 예. 괜히 걔한테 말 걸으면 미안하고 걔 그죠.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서도 되게 톡 쏘면서 그냥 안 알려주려고 하고 자기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노트 안 빌려주고. 그죠. 원래. 뭐 막 정리해 놓은 것도 혼자만 보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참 이게 저도 느끼는 게 제가 옆에 같이 뭐 체육 시간에 같이 뛰어놀고 같이 축구하는 친구를 성적으로 넘어서야만 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비롯된 게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아닐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KDI가 이제 각 나라를 비교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함께하는 광장이다,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다음에 사활을 건 전장이다 그랬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저 빨간색으로 나오는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매우 낮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의외예요. 의외입니다. 의외인데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게 75%에 넘어서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40% 되고요. 미국도 사실은 저 40%대가 예전보다는 훨씬 높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추적 자료는 아니지만은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난 한 20년 동안 NCLB라든지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해서 대단히 경쟁을 시킵니다. 학교 간에 경쟁을 시켜서 만약에 학교가 기준을 못 미치면은 아예 폐교까지 한다고 엄포를 놨고 그랬으니까 학교의 성적 중시가 매우 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조금 더 높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로 응답을 할까요? 거래하는 시장? 그러니까 저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고 받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다. 지금 저 해석은 그렇게밖에 안 되겠는데요. 적어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뭐랄까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곳이고요. 함께하는 광장은 좀 연대의식 공동체 협업하고 이런 쪽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간 정도 이미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활의건 전장과 함께하는 광장의 중간 정도. 내 거 잘하면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이득 보고 다른 사람도 이득 볼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인재는 그냥 대학이 뽑아서 쓰고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보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이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뭐 교육이라는 꼭 입시제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입시제도가 짓누르는 게 워낙 커서 우리 교육이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 겪어보니까. 두 분. 네. 누가 먼저 이야기하실까요? 먼저 하세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학 서열 체제 이런 것도 조금 극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저는 이제 학교 진짜 중등교육 현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비상시국에 네. 더 그게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되게 솔직히 말해서 저랑 같이 그런 활동을 한 친구들도 정치 막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하진 않아도 네.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나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막 뉴스라도 챙겨보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 민주시민 교육이 학생들에 맞춰서 잘 돼야지 허울뿐인 민주시민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민주시민 교육이라시고 막 중고등학교 때 할 때 막 동영상만 틀어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걸 극복해서 진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근우 위원장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서울에서 나왔어요? 저는 서울 노원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노원구에서 나왔는데 예. 저는 사실 이 정치라는 거에 어린 나이에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 자체가 약간 이거랑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가장 만들고 싶은 세상이라고 하면 좀 가치 있는 경쟁을 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죠. 그때를 미국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공립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가 2014년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해였죠. 그래서 세월호 사태가 예, 예. 있었고 이제 그 세월호 사태가 터진 그 모습을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희생되셨던 그 모습을 좀 더 중립적인 언론인 CNN을 통해서 보고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예. 미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원래 체대 입시를 해서 체육교육과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예. 공놀이 하는 걸 좋아했고 그랬어서 사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학업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대충 뭘 해야겠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딱 처음으로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고 본 첫 시험을 제가 원래는 진짜 700명 있는 학교에서 한 4,500등 했었었는데 예. 복학하고 첫 시험을 제가 전교 11등을 했어요. 뭐야. 네, 그렇게 복학이라는 거 아까 저기 미국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서 고등학교를 한 학년 꾸른 거죠. 아하. 네, 저는 그래서 20살이 고3이었습니다. 대단하네.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아직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찾아뵙는 선생님이 성적표를 보고 제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서 야 봉건우 사람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선생님이 맨 처음엔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묘한 말이네. 운동을 할 때 나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제 친구들 지금 체육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거든요. 내 옆에 있는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을 선택한 친구들의 삶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단지 성적표에 숫자 하나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람이고 쟤들은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난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단순히 그냥 학업 말씀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지선다에 있는 문제를 잘 푸는 교육이 아니라 좀 이제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 같이 뭐 시장 시장 그런 것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가치가 있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키워주는 교육이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될지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이걸 잘한다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못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지만 단순히 학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뭐 목공이 됐던 아니면 뭐 문화 예술이 됐던 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충분히 이걸 가지고도 존중받는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겠지만 교육부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보다 100배 낫다. 이준석의 그 경쟁 교육 있잖아. 그럼요. 예. 철학이 있잖아 지금. 수준 확 느껴지. 아니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경쟁,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또 그게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경쟁은 이준석은 능력주의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경쟁은 진짜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점수 경쟁, 대학 서열화 경쟁이지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교수님은 이제 새 정권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어떤 식으로 좀 교육 정책 방향이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의 그 핵심 역량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학교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뭐 교육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 거의 극단으로 온 거예요. 뭐 교권도 무너지고 학생 인권도 지금 무너지고 교실 수업도 무너지고 수많은 어떤 학교가 해야 될 일 말고 다른 게 막 들어와 있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다음 정권의 교육의 큰 틀을 짜 나간다면은 네. 학교가 학교답게 정말 학교가 해야 될 기능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회기관과 협업을 해야 되고 네. 학교가 지금까지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정말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기본 교육에 좀 더 충실한 그래서 지금 얘기한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다양한 인성 적성 진로도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아이들의 인생의 빛과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잠재우고 엎드리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엉뚱한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의 그 강화를 좀 더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다들 뭐 대한민국의 뭐 비전 얘기하고 하면은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는 인재로 먹고 사는 나라다. 늘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공교육 학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방향성이 있는데 이걸 과단성 있게 이게 좀 바꿔야 하는데 혁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저주저해.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정치 사회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랄까 학력에 있어서 특히 학교 간의 순위, 서열주의 맞아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게 사회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맞아요.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동문호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 윤씨고. 윤 씨도 있고 저만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패러다임으로 학교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사실은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만큼 온 거에 대해서 교육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은 이 교육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교육의 퀄리티 질을 훨씬 더 높여주고요. 그러면 많은 투자도 해주고 정말 학교가 살아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격차 이런 것도 해소하고 젊은 친구들이 꿈과 희망과 자기 역량을 갖춘 그런 미래 세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진짜 서부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야, 기본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그 교육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학부모님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했을 거야. 우리 아이가 저기 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유튜브 잘못 들었다가 뭐 게임 하다가 친구들의 뭐 이야기 듣고 잘못 판단해서 맞아요. 겁이 났을 거야.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혹시나 할 거야. 이거 학교가 잡아주길 바라지.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도 많이 끊어지고 있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설마 우리 아이도?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도 많은 부모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학교가 끊임없이 아이들의 그 사고 형성 과정에서 네네.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어떤 거를 좀 바라는데 청년들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마디씩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정치 교육 분야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니까 네, 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정치라는 거에 신뢰를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됐으면 좋겠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대의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실 아까 뭐 윤석열이 잘한 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했다라는 거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긍정적인 관심이었나?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정치적 정보를 접해야 하고 이걸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먼저 했고
너무 많은 정치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치 과잉이 있었던 이유가 어찌 보면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윤석열이란 잘못된 사람을 뽑아놔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은 정치 자체가 굉장히 희화화됐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신뢰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가 정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고 정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그 국민들의 신뢰를 좀 높여서 나쁜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졌던 정치적인 관심들이 그 이후엔 다양한 정책적 관심이나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관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용민 씨. 저는 지금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뭐 지역 갈등이며 젠더 갈등이며 더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서로를 나누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봉합해가지고 진짜 말로만 하는 국민 통합 그거를 실제로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잘못된 뉴스들 가지고도 제 친구들도 이재명 대표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정보만 딱 듣고 거기 꽂힌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제가 한 번씩 들었던 건 넌 전라도 출신이잖아. 막 이런 것도 있고 넌 남자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 막 지역 갈등, 젠더 갈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축소되는 게 저는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또 서초에서 민주당 깃발이 또 꽂힐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제 그 꿈입니다. 깃발에 윤영민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다. 네, 자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뭐 아직도 내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 시대입니다. 대전환 시대라서 지금 두 청년이 얘기하는 저런 정치의 신뢰라든지 통합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이 회복 탄력성은 매우 높다고 외신들도 평가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정신으로 이런 한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민주주의 우리 이야기 많이 하고 그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정말 그 K민주주의를 일궈내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응원봉 세대 이 젊은 빛의 혁명 세대의 활약상이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터널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터널 초입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난한 시기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손 같이 잡고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도 새 정부 출범하는 때까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까지의 이 교육백과사 사전 시간에 대선 후보들의 주요 교육 정책도 좀 한번 돌이켜 보기도 하고 교육 얘기도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뵙게 돼서 굉장히 든든하고 미래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